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좀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좀 유튜브나 이런 게 조회수가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총선이 끝났기 끝나고.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조금 떨어지죠. 저희 뉴스 인사이다도 좀 많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또 다시 또 불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 박진영 우리 원장님 유튜브 하고 계시는데 많이 네. 늘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 문제, 네. 국회의장 선출의 문제, 그다음에 당원 주권 문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슈가 되니까 아하.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좀 그나마 좀 호황을 누린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친명화됐구만. 친명화됐어. 친명화? 이재명 진명화. 우리 김철근 총장님,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한 2,000명 정도 늘었어요. 늘었습니까? 괜찮네요. 예, 그래도 뭐 저는 좀 속도가 좀 더디긴 한데 네. 역시 유튜브는 한쪽에 서야 된다. 제가 유튜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정론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팬들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도 정론 방송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진영 TV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진영, 진영 민주진영, TV입니다. 민주진영이니까 진영을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고요. 자, 두 분께 지난주에 있었던 이 장면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기자들과 이제 대통령 김치찌개 만찬 간담회 모습인데요. 레시피도 대통령실에 직접 공개가 됐습니다. 김치찌개 소통. 김철근 총장님,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지지율이 한 50% 정도 가는 상황에서 네. 저런 걸 하면 아 저렇게까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네. 지지율이 한 20% 초반대에 또는 30% 이 정도 상황에서 기자분들에게 네. 저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렇게까지. 예. 왜 그리고 저래? 저렇게까지? 그것도 2년 만에 그 좀 오히려 좀 보기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저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빠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행사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 정치는 타이밍인데 지금 본인들의 어떤 국정운영 지지도나 이런 게 좀 쫄리잖아요. 네. 쫄리니까 낫죠.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 참여했던 기자들도 네. 기자의 생명은 뭡니까? 기자는 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사로 비판하고 뭐 해야 기사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님 더 주세요. 뭐 이런 걸 또 네. 풍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게 썩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장면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원장님. 김치찌개가 뭐 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아. 북한의 모시가 했던 발언이죠. 딱 그 생각이 납니다. 정치에서 이른바 그림 내기용 네. 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아하. 김치찌개를 먹는 이유는 정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정말 대해서 김치찌개 먹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사인이죠. 아. 공사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김치찌개 수준 먹으면 자체가. 되죠, 딴 데 가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할 네. 말은 없습니다만 네. 거기 앉아가지고 김치찌개 그 한 숟가락 더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기자들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자들은 현안 관련 질문을 해야죠. 김치찌개가 아니라 뭐 무슨 찌개를 먹더라도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출입 기자들도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김건희 여사가 빈곤 포르노 사진 예. 뭐 거기에서 보여줬던 것들처럼 정치를 이해하는 수준이 적당히 그림 한 장 내면은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감동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우습게 보고 출발했으니까 네. 지금 국정도 이 모양이고 나라가 파탄난 지경인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는 대통령과 이런 행동하는 대통령을 한마디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기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 가서 우리 사무총장님, 기자들이 좀 질문도 좀 하고 좀 한 소리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박진영 평론가는 말씀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자분들 많이 보거든요. 많이 네.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면 기자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할 얘기도 있고 그렇죠. 또 기자분들도 정말 날카롭게 질문을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네. 왜 그걸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소통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저건 뭐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어서 썩 좋아 보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고 대통령을 하면서 뭘 하고 싶은 건지 네.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철학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네. 대통령 자리가 목적인지 사실은 대통령 자리라는 게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다른 목적이나 다 이상을 위해서 그 그렇죠.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어떤 걸 이루기 위한 이루기 위해서, 예. 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건데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찌개는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찌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언론인들, 기자들 만나서 어떤 대화를 좀 하냐. 이게 목적이라고 두 분은 짚어주셨는데 뭔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좀 짚어볼게요. 자, 이른바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비서관, 대통령실 3비서관, 3소통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진영 평론가님? 인사를 전략의 출발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윤석열 정부 특성상 그냥 호불호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인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수사할 때 보니까 괜찮더라. 수사할 때 보니까 괜찮더라. 예. 의리 있더라. 네. 이거 뭐 비슷하게 느낌이 드는 게 조조가 유비를 깨부셨는데 네. 저 유비 밑에 있던 관우가 괜찮더라. 네. 데려갔어야지. 뭐 이제 삼국지 수준의 싸움 잘하더라. 네, 싸움 잘하더라.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 이게 범죄자를 수사하면서 내 편으로 데리고 온다. 이거는 사실은 법을 어떤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법의 사유화입니다. 법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가 전략이라고 봤을 때 네,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과 탄핵을 겪어본 비서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비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하겠지. 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아스팔트 보수만이라도 내 편으로 지켜야 되겠다. 아하, 이른바 친박, 예전 친박. 그렇죠. 네. 이 예전 친박들이 지금 아스팔트 보수로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그것만큼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지금 강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지금 유튜버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예. 보수 유튜버 내에서. 그래서 이 정호성을 통해 가지고 그 아스팔트 보수들에게라도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전략적 측면이 작동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근 사무총장님? 참 국정농단의 수사팀장이었죠. 그렇죠. 예, 수사팀장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그 직권남용이 뭔지를 알 겁니다. 본인이 수사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부속실장이었잖아요. 네. 정호성 비서관이. 부속 비서관이었죠. 예. 예, 그 부속 비서관을 다시 채용을 한다. 그거 나는 박진영 원장이 지금 얘기했던 거에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도 그러면 이런 걸 좀 비껴갈 당해봤기 때문에 예. 방법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굳이 전 정권에서 국정농단에 관련된 핵심 피의자였는데 네. 그 사람을 다시 후속 정권에서 쓴다? 그것도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 뭔가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런 어떤 게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네. 정호성 비서관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네. 한 15년? 맞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 국회의원 될 때부터 모셨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 그 보면 결국은 지지층의 문제, 그다음에 혹시 자기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연민도 있겠죠.
연민 있다고 그래 뽑아도 돼요? 다른 거 연민도 시키 있겠죠. 모르는 거 시켜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네.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 저는 사람도 채 많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 붙여집니다. 관건은 뭐 지금 다들 알겠지만 여당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인데 두 분께서는 결과 예측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저보다 우리 김철근 총장님이 그러니까 더 김철근 잘하실 것 총장님은 같은데, 잘 맞추셨잖아요. 보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네. 8표에서 9표 정도 8, 예상을 9표. 하더라고요. 이탈표. 지금 5표 정도가 예. 공개적으로 선을 하셨고 예. 나머지 이제 영남권의 비윤 의원들 중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원내 의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295석입니다. 전원 출석 가정했을 때 17표 정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야 되는데 8에서 9표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김철근 총장님. 국민의힘이 이제 전략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그 본회의는 참석하되 예. 투표를 하지 않고 전부 전원 착석한다. 착석만 하는데 기표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간다는 안 가도 됩니까? 그래서 무효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어서면 기표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일어서면 기표하러 가는 이런 상황이 예. 돼서 그 기표하러 가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두드러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투표를 하러 가는지 이를 사실상 기명 투표하듯이 네. 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수 줄이기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원이 참석한다. 예.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어허. 참석을 안 할 수 있어요.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아예 안 가면 295명이 아니고 그렇죠. 모수가 줄잖아요. 290이 될 수도 있고 285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모수가 줄면 3분의 2의 숫자가 그만큼 적어도 줄어들죠. 네. 찬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지금 네. 안 올 가능성 있는 사람들도 한 15명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제 방에 있거든요. 우리 예, 단톡방에 안 오는 있는데 사람들 묻자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네. 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국회 행정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제의됐을 때 아하. 인사에 관한 투표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자면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안 하면은 네. 국회의장 입장에서 이게 투표가 종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알 수도 그거 없네요. 판단도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서 이제 찍으러 가야 되는데 착석만 하고 있고 투표 안 하냐고 뭐 이래 있으면 뭐 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아. 애매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표 단속을 어떻든 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의원이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 참석한 의원들이 부담을 갖고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목적이죠. 예, 그래서 본회의는 참석하되 착석한다. 아, 예. 뭐 그런 희한한 그거 보면 또 국민들이 또 뭐라고 할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좀 전망해 주십시오. 일단 뭐 저기 제의가 찬성으로 통과돼 버리면 통과되면 이제 데드덕입니다. 데드덕. 레임덕도 아니고 데드덕. 레임덕도 아니고 데드덕입니다. 아. 데드덕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 국힘의 이 분열 가속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저항이 또 일어나겠죠. 통과가 안 되더라도. 네, 통과가 안 되더라도 네. 참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야당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폭이 증폭의 정도가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여론조사요.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네. 국정 지지도가 10%대로 뚝 떨어진다면 탄핵 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탄핵 열차.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 이후에 있을 여론조사가 더 눈에 띌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네. 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당시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122석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탄핵이 가결돼.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계획이 넘어갔기 예.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 17표인데요. 대략 두 자릿수 정도의 그 흔들림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결이 안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할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그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야권 192명이 연서명해서 다시 특검법을 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10명 이내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22대 국회에서는 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나는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의 정치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반걸음 빨리 가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국민들이 감동하는 거거든요. 반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가달라. 빨리 가면 아하. 감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의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네. 계속 뒤따라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으로 간 거였어요. 반걸음만 먼저 갔다면, 네. 먼저 예측하고 먼저 예상하고 그걸 던졌다면, 예를 들면 탄핵이 아니고 하야를 했다면 이런 상황이 됐겠어요? 전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력을 발휘한다. 야당과 협치하고 임기 단축 개헌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던지잖아요. 네. 그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결단해야 되겠죠. 결단 반걸음 늦는 것 같은데요. 빨라요. 사실 국민들보다 반걸음 정도는 앞서가지 못할 것 같으면 예. 정치 안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지 지도자 말아라.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윤석열뿐만이 아니고요. 네. 야당도 마찬가지고 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중 앞에 나서서 내가 리더 입세 하다못해 10명의 대표라도 네. 하는 분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가지는 속성이 얄팍함과 동시에 겁이 많고 몸을 사린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이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정치 무용론으로 퍼지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최상병 사건, 이 사망 사건 축소 의혹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VIP 경로설이에요. 이 경로설 관련해서 최근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좀 경로하면 안 되냐? 경로한 게 뭐 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로한 게 죄가 되냐? 아니 그 말은 맞죠. 경로한 게 죄는 아니죠. 예, 경로는 괜찮은데 그 경로가 경로를 네. 뭐에 대해서 경로했냐? 그게 문제 아닐까요? 예? 뭐에 대해서 경로했냐? 그러니까요. 경로한 아니, 이후에 어떤 일이 났느냐 이거잖아요. 작전에 투입을 했으면 네. 예를 들면 그래도 결국은 그 해병들이 갔을 때 네.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작전에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했을 때 경로하는 게 대통령이 맞죠. 그런데 왜 제일 그 사령관 네. 사령관을 일사단장? 일사단장을 이른바 피의자에 넣느냐라고 경로하면 국민이 이해하겠어요? 그 경로의 방향이 문제인 경로의 거죠. 방향, 경로의 내용. 예. 네. 그거죠. 화내는 건 괜찮은데 뭘 화내느냐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에서 뭐 법조인들 많으니까 이런 거 네. 검토하지 않았겠어요? 예. 거기에서 가이드라인 만든 것 같아요. 경로와 내용을 분리해라. 그래서 경로 프레임으로 가라.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경로한 게 뭐가 처음에는 경로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로로 갔는데 경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 경로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저는 물타기를 해서 수사에 대비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자백하는 거 아니냐. 자꾸 경로했다고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이 뭐라 녹취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경로한 적도 없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경로 내용도 또 바뀌어요.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 해병대원이 그런데 힘들게 위험한 곳에 들어가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얘기. 근데 실제로 경로 내용에 나온 이야기들을 또 보면은 뭔가 하면은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렇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직권 남용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자회견 때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했어요. 예. 결국은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네.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이 맞는지 듣는
국방부 장관 얘기를 뭘 들었는지 이건 수사 내용이 수사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결론 나냐에 따라서 결국 직권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로 중대한 사안을 본인 스스로 일단 얘기를 했다. 네.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자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이 지금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잠잠할 때 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만약에 여당이 대통령 보호하지 못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대한 결심, 중대한 결단. 홍준표 시장은 요즘 네. 친윤인 척하지만은 거의 뭐 극윤인 것 같아요. 극윤. 아, 극윤, 뭐 극혐오윤. 극혐오입니까? 이 이야기 뭐 윤석열 대통령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탈당하라 뭐 탈당하면은 이런 거? 국민의힘이 보호해 줍니까? 아, 거부권, 특검, 예. 탄핵, 개헌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웃되는 거죠. 저는 홍준표 시장의 머릿속에 개헌으로 윤석열 조기 아웃시켜버리자. 이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머릿속에.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데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할 수 없고 향후에 쿠데타할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은 처리하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정권이 바뀌고 힘 관계가 바뀌면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라는 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길게 보고 윤석열 정치권에서 아웃시키자. 강하게 좀 말. 그거 그렇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의 머리에는 대권밖에 없을 거예요. 대권밖에 없다. 네.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을 왜 갔을까요? 대구가 좋아서. 사실은 출생은 경남인데 네. 초중고를 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예요. 중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는 아닌 아니 초중고를 나왔다고 그래요. 초중고입니까? 그래서 예.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그 초중고를 나오면 네. 그 지역 출신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을 대구 출신으로 인정을 안 해요. 창녕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경남, 그러니까 경남지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 세력의 본진에 가서 본인이 그 인정을 받겠다고 아하. 생각을 하고 그렇죠. 대구시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대권을 품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서 친윤을 가장하기도 하고 네. 그 핵심 보수층의 지지를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하. 예.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비판을 합니다. 뭐 레밍이다, 뭐 대세 추종주의자다 이런 비판은 사무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동훈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인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를 한 걸음도 못 나갈 건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네. 앞으로 검사 출신은 한동안 대통령 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심하게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극렬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본인이 가져가겠다. 네.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싶다, 예. 그거를. 홍 시장이 갖고 싶다. 네. 내가 TK 본류다. 예? 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격가지들을 쳐내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고요. 네. 혹시 모르는, 그러니까 뭐냐면 반윤의 젊은 세대, 네. 이른바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과 72년생이고 홍 시장은 이제 50년대생이기 한동훈 때문에 73년생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나이 차이 때문에 네. 조금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 아하. 예. 그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당권 도전 출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너 나오지 마. 그 이야기죠. 아, 내 할게. 너 나오지 마라. 단순하게 또 해석을 하시네요.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경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나출마. 나 출마. 모든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관련해서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폐지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 나오니까 이게 건강한 토론이 좀 기대한다. 해달라. 혐오가 아닌 걸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예, 고민정 최고위원은 네. 이제 정치 그만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오늘 강하게 다 말씀하시네요. 너무 이 극단적인 미움을 받고 있다 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고민정 최고위원 이야기하면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하. 이렇게 참 아프도록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 뭐로 하시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좌우익 기회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주의요. 예, 이 고민정 최고위원의 스탠스는 우익 기회주의입니다. 이게 종부세가 나온 전사라든가 역사를 잘 모르는 거죠. 역사를 모르고 그 법의 의미를 잘 모르고 당장 중도층들의 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폐지하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종부세가 왜 나왔냐면요.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 문제 억제시키기 위해서 나온 측면도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문제도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이 산출을 하는데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세를 안 높이는 거야, 세율을. 네. 그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억제책도 있지만은 세금의 균등성 문제도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서울 내에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균형 발전 논리도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종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 부동산세죠. 그런 부분들도 모르고 그냥 이거를 표의 문제로만 단순 접근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익 기회주의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를 안 하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이걸 가지고 종부세 이야기만 꺼내면은 기겁을 하는 민주당의 구좌파가 있어요. 아, 구좌파들. 예, 구좌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금방 제가 했던 이야기는 어디에서 근거되냐면은 재산세에 원래 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종부세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원래로 치면은 재산세를 누진적 적용을 세게 하면 돼요. 세게 하면 똑같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와 국세로 분류돼 있어 가지고 강남 3구에서 안 받으니까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같은 세금이 두 가지가 옥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중산층들이나 중도층들이 가진 압박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네. 완화해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민주당 지지자 중에 그 정도로 종부세 낼 만큼 많은 부동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다. 부동산 재산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네. 내가 현재 부자가 아니라도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나의 네. 미래의 희망을 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점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힘을 갖고 갈 거예요. 바꿀긴 바꿀 예, 것이다. 바꿀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고민정 의원처럼 접근하는 것도 문제고 에헤. 그다음에 종부세 건드리지 마. 이건 민주당에 절대 건드리지면 안 되는 성역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좌익기회주의고 네. 이 두 가지들을 다 경계하면서 정체성은 잡되 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근하는 이런 이제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KT24님하고 최윤님께서 공부 좀 하라. 박진영 평론가 말이 맞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우리 김철은 사무총장님 어떻게 우리 보십니까? 좌파 원리주의잖아요.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네. 그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는 네. 이런 상황에서 고민정 의원 같은 주장을 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게 보수 세력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물타기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논의를 해봐야 될 그 방금 얘기했던 이중과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분명히 논의를 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국회 끝납니다.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번 21대 국회 평가 좀 해주고 22대에 좀 바라는 것까지 좀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최악의 아, 국회였습니다. 항상 최악 그러던데요. 역대 가장 최악의 정말 국회였는데 그 최악입니까? 예. 단적인 예가 예. 각 당이 21대 국회 개혁 과제를 정한 적도 없습니다. 계획과 설계도 없이 출발한 국회였기 때문에 네. 가장 최악의 국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악이었다. 저는 22대 국회도 그렇게 나아질까라고 이제 좀 의문점을 가지는데 21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는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네. 국회는 이미 공부하고 들어와야 되거든. 네.
공부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세대적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인문사회과학적 소양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진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정당 내부 엘리트 양성을 안 하니까 외부에서 영입돼 오는 사람들은 정치가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정당이 국회의원들 하루 정도는 붙잡아 놓고 일주일에 네. 집중적으로 공부시켜야 공부 좀 됩니다. 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많이 한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입니다. 아니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옛날에는 다 저 정도는 됐어요. 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시키라. 박희영 평론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제일 갔어야 낫죠. 되는데 오늘 못 가가지고 이렇게. 안 시켜주니까. 네. 왜냐면 국회는 21대도 그렇고 22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결국 민주당이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다수당이 네. 결국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저는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크니까. 21대도 마찬가지고 22대도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개혁에 대단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민주당이 잘해야 자, 된다. 민주당이 결국은 국회 권력만 갖지 대통령 권력을 못 갖는 이유가 뭔지 네. 생각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연대연합에서 우리를 밀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개혁신당 민주당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박진영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